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2017년도 제15회차 기출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교시의 첫 번째 영역인 사회복지 실천론의 전반부입니다. 1번에서 13번 문제까지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14번에서 25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론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영역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점수를 얻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론의 이론 학습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잘 해주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천론의 관연도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상당히 쉽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천론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1번 문제는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선조직협회와 임보관운동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우회 방문자들은 빈곤가정을 방문하면서 상담 및 교육, 교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여기에서 우회 방문자가 나왔습니다. 빈곤가정을 방문했다 그랬습니다.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교화를 시켰다. 이게 이제 도덕적인 교화입니다. 도덕적 교화라고 하죠. 자, 이것은 바로 COS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선조직협회입니다. 2번 우회 방문자들은 빈민 구제에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여 빈민을 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통제하고자 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COS라고 배웠습니다. 도덕적 잣대를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빈민은 도와주고 가치 없는 빈민은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개혁 노력을 하는 빈민은 도와주고 도덕적인 개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제의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회 방문자들의 개입 대상은 개인이나 가족이었습니다. COS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도덕적인 교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우회 방문자들의 개입 대상은 주로 개인이나 가족이었습니다. 자선조직협회는 앞에 주어가 아예 COS가 나왔습니다. 연구나 조사를 통해 리서치, 사회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리폼, 개혁이란 단어죠. 해야 한다는 기본 개념을 가졌다. 틀렸습니다. 리서치와 리폼이 나오면 임보관의 3R 중에 하나입니다. 임보관 운동과 연관성이 있고요. 임보관 운동의 3R에서 첫 번째 리서치, 두 번째 리폼, 세 번째가 뭐죠? 레지던스입니다. 자, 레지던스는 바로 빈민과 함께 거주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를 임보관 운동으로 잡아야 됩니다. 임보관 운동은 빈곤의 원인을 산업화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산업화의 결과를 다른 말로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빈곤의 문제를 부추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번의 답은 4번이 답입니다. 1번 문제는 실천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이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에도 출제됩니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는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입니다. 실천론에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파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시설은 말 그대로 입소하여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동 보호치료시설입니다. 보호치료라는 단어에서 생활이라는 것을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동 보호치료에서 치료란 말이 들어갔어요. 따라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 보호치료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우범 소년들이 있어요. 그 우범 아동들이 그러니까 불량행위를 하는 아동이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곳도 아동보호치료시설이라고 아동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생활시설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피학대 아동의 보호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이용과 연관성이 있어요. 영유아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어린이집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용시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시죠? 일명 공부방이요. 이것도 이용시설이라 말할 수 있고요. 가정위탁지원센터 이것도 마찬가지 이용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꼭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1982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의 내용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 발전, 입법 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있고요. 자,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1번, 2번, 3번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4번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시군구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있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됩니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윤리강령에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5번으로 갈렸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내용을 정독하면서 충분히 3번 이상은 읽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론 수업에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면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 별표 쳐주시고 역사와 연관된 겁니다. 사회복지 실천 전문직으로의 발전 과정에서 플렉스너의 비판, 이게 아주 잘 나오고 있죠. 플렉스너는 사회복지가 전문직이 아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자, 플렉스너의 비판을 1915년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비판에 대한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온 것을 이제 쭉 보고 그 이전에 나온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이전에 나온 것이 바로 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리치몬드의 사회진단 출간은요 1917년이라고 많이 강조해 드렸죠. 그러면 15년 이후 맞습니다. 밀포드회의에서 개별 사회사업 방법론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 요소가 정리되어 발표되었는데 이 밀포드 회의가 중요한 단어가 되죠. 밀포드 컨퍼런스는 1929년입니다.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 일명 NASW라고 하는 미국 사회복지사협회가 설립된 것은 1921년입니다. 15년 이후입니다. 의사인 카버트가 매사추세츠 병원의 의료 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한 사건은 바로 1905년이 됩니다. 1915년보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전문적인 치료는 1920년대로 생각됩니다. 1920년대의 역사입니다. 자, 따라서 15년 이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잘 풀어보셔야 돼요. 지금 역사 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COS와 인보관 운동과
그 다음에 플렉스너의 비판 내용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가 실천 역사에서, 외국의 역사에서 약방의 감초입니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우리 시험에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천 현장 중에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인 시설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험은 대개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이렇게 해서 문제를 구분해서 출제하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걸 잘 보세요. 청소년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요. 제가 V자 체크한 것이 어딜까요? 네, 여성가족부입니다. 일명 여가부라고 하는 것이죠. 자립지원시설이 바로 보건복지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자립지원시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보건복지부에 관할 부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립지원은 자활과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연관되어서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답을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문제에서 그 단어를 찾아가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에 문제 했죠? 답은 2번이 답입니다.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번 문제는 레비가 제시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중에 이거 수단에 관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수단 우선 가치라고 말하죠. 수단 우선 가치라고 말합니다. 자, 학자가 누구죠? 레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레비의 수단 우선 가치, 궁극적인 가치를 우리가 존슨의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존슨의 가치에서 궁극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단이란 말로 쓴 건데 이 수단 우선 가치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자율성입니다. 인간의 자율성이에요. 인간의 자율성이 바로 수단 우선 가치라고 꼭 공식화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 자율성이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존중 이런 것들을 궁극적 가치라고 하죠. 사회정의 실현 이런 것도 궁극적 가치라고 하는데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나 방법이나 수단에 바로 인간의 자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바로 클라이언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율성은 바로 자기결정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을 우리가 수단 우선 가치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기결정권 존중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3번, 인간의 자율성의 하나인 자기결정권 존중이 수단 우선 가치에 들어가구나 라고 정리하셔도 됩니다.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6번 문제는 체킹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쉬운 문제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실천 기술론에도 나올 수 있는 건데요. 강점,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개인을 진단 동그라미, 증상 동그라미, 진단에 따른 증상을 가진 자로 규정한다. 강점, 관점의 반대가 이거죠. 병리, 관점입니다. 1번 탈락입니다. 개입의 초점이 이게 중요한 단어죠. 가능성에 있다. 강점, 관점입니다. 외상과 학대 경험은 클라이언트에게 이게 중요한 단어죠. 도전과 기회의 원천이 될 수 있어서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협동 작업이 이루어질 때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도움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2번부터 5번까지가 바로 강점, 관점에 대한 설명들이었습니다. 7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들어갑니다.
8번 문제도 여러 번 나왔던 것입니다. 법정 자격입니다. 그것도 국가 자격, 법정 국가 자격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사회복지사 법정 국가 자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해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자격입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법정 국가 자격이 아닙니다. 학교사회복지사도 법정 국가 자격이 아닙니다.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여러분 교재에 제가 수정해놨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제가 수정해놨습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법상에는 그랬는데 2017년 5월 30일부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바뀌었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법정 자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명 정신건강증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자격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줍니다. 따라서 기억과 리을이 옳은 내용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팁으로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의 급수는 1급, 2급, 3급이 있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1급, 2급이 있다는 것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9번 문제는 통합적 접근 방법 또는 통합적 접근 또는 통합적 방법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사의 활동 원칙이 나왔네요. 아닌 것은입니다. 통합적 접근 방법 나오면 항상 파일을 생각해 주세요. 환경 속 인간 생각해 주시면 되고 통합이란 말에서 다양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클라이언트와 협동 노력을 강조하는 것 당연하고 병리보다 강점을 강조하는 것 당연하고 통합적 접근 방법이 지금 현재의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거든요. 다양한 모델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양한에 밑줄 쳐야 되겠죠. 경험적으로 검증된 개입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론에 기초한 개입 원리나 기법보다 직관과 창의적 방법을 중시한다. 아니라 그랬죠? 다양한 이론에 기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론에 기초한 개입 원리나 기법 이것들을 중시한다. 이것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9번 문제는 통합적 접근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것들을 원칙적으로 하고 통합적 접근을 하는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10번 문제는 관계론의 문제인데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론은 7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BS에게 제시한 실천관계의 기본 원칙과 그 애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오른쪽이 다 사례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면 앞에 이것부터 보세요. 자, 제가 지금 밑줄 치고 있는 것 5개가 바로 실천관계의 기본 원칙에 해당되는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수용, 자기결정, 개별화, 통제된 정서적 관여, 비밀보장. 네, 맞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지금 5개니까 2개가 빠졌잖아요. 의도적 감정 표현이란 게 있고 의도적 감정 표현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심판적 태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바로 7가지의 관계론의 원칙이 빠지게 됩니다. 수용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그 상황과 감정을 뭐한다?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용하면은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수용이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기결정입니다. 학생이 자퇴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 자의결정 맞습니다. 개별합니다. 따돌림 방지를 위해 여기서 가로 다문화 가정의 학생의 사고방식과 생활 유형을 끊어요. 개별적으로 조정한다. 사회복지사가 다문화 가정 학생의 사고방식을 조정해요. 그 다음에 생활 유형을 조정해요. 그게 개별합니까? 아닙니다.
자, 다문화 가정의 사고방식과 생활 유형이 있는데 그것이 다양하죠. 다문화 가정의 학생의 사고방식이 생활 유형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활 유형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개별화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개별화는 맞춤형 서비스와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공감이라 했어요. 피해 학생의 분노와 공포감을 민감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했다. 자, 세 가지 단어 나왔죠? 민감성,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공감 반응이다. 그리고 통제된 정서적 관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학생의 뜻에 따라 부모의 이원 사실을 교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비밀 보장을 한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답입니다. 10번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체킹해 놓으시고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1번 문제는 미시, 동그라미, 미시적 실천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우리가 미시적 실천하면 1대1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가정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 아동 방문이 중요한 단어 미시 맞습니다. 노숙인 보호를 위한 모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모금 활동은 아시죠? 간접적인 활동으로서 거시적인 활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담이 있네요. 정신장애인 재활 상담. 네, 이것도 미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재활 대상자를 위한 자원을 개발했다. 이것은 거시에 들어가겠죠. 지역사회복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미시적 실천은 여기 방문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담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육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정보 제공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미시적 실천입니다. 미시적 실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을 기억과 디귿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2번 문제는 기록의 유형인데 이거는 되게 기술론에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실천론에 등장했네요. 다음 기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사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었죠? 딱 보니까 직접 인용을 했네요. 대화체를 그대로 썼잖아요. 클라이언트 남편이 일을 하지 않아서요. 사회복지사 실직을 하셨나요? 아니면 일하기 싫어하시는 것인가요? 클라이언트 둘 다인 것 같아요. 병원만 다니면서. 자, 이렇게 직접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탈릭체로 써져 있습니다.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에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문제의 가닥을 잡기 위해 차근차근 질문해 가기로 했다. 이게 바로 사회복지사의 견해예요. 사회복지사의 견해. 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대화를 대화체 직접 인용으로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견해가 들어가는 기록을 뭐라 합니까? 네, 과정기록이라 하죠. 여러분 이 과정기록의 사례는 앞에 기출문제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슈퍼바이저의 코멘트도 들어갑니다. 슈퍼바이저의 코멘트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과정기록의 사례에서 슈퍼바이저의 코멘트가 나왔다면 그것은 맞는 겁니다. 과정기록의 하나거든요. 자,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우리가 이제 12번의 기록의 유형, 이 패턴의 문제가 앞에 문제 보시면 한두 문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록은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고요. 자,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바람직한 원조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되는 사회복사 행동은입니다. 옳지 못한 것, 좋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겠죠. 상황에 적절한 옷을 갖추어 입었다면 원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클라이언트 비언어적 행동, 바디 랭귀지를 민감하게 관찰했다. 원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클라이언트를 감동시키려고 노력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회복지사가 자기중심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클라이언트를 감동시키려 노력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좋냐면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중심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을 중심으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클라이언트를 감동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노력은 아니에요. 전문적 관계와 사적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 좋습니다. 전문적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 사적인 관계가 혼입되어서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적인 관계 경계와 전문적 관계 경계를 분명하게 해놓는다면 이거는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인지해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편견 배제란 말 들어보셨죠? 편견을,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원조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용도 잘 되고 개별화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바람직한 원조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봤는데요. 그게 바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3문제를 풀었는데 어렵지 않게 풀리시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실천론의 문제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사례가 나오고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은 체킹하시고 한 번 더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14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